2023년 10월의 어느 가을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형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고인 박순자 여사는 팔순을 훨씬 넘긴 나이에 자식들과 손주들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히 눈을 감았죠. 빈소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고 영정 속 어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장남 박민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65세의 민수는 밤새 눈물을 흘린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차남 박민호가 지방에서 급히 올라와 형을 돕고 있었어요. 형님, 제가 조문객 명부 정리할게요. 민호는 형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의 임종 순간부터 함께 울고 함께 장례 준비를 하며 서로를 위로했죠. 조문객들은 두 아들이 참 우애가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빈소에는 한산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대부분의 조문객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빈소 입구에 나타났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김영숙 여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숙은 영정에 절을 올린 뒤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는 노란색이었고 겉면에는 민수에게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3개월 전에 나한테 이걸 맡기시면서 장례 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봉투를 열자 안에는 법무사 사무실 직인이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유언공증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죠. 첫 줄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본인 박순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전체를 차남 박민호에게 단독 상속한다. 민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병수발을 들고 밤낮으로 헌신했던 자신의 이름은 유언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0억 상당의 아파트가 동생에게만 간다는 내용이 믿기지 않았죠. 이게 무슨 민수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 이선희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선희는 남편의 손에서 유언장을 빼앗듯 가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죠. 10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며 며느리로서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빈소로 성큼성큼 걸어가 민호와 그의 아내 정미영을 찾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걸 알고 계셨어요? 선희는 유언장을 민호 앞에 내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민호와 미영은 황당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죠. 두 사람은 내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수님,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걸 남기신 줄.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선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왜 3개월 전에 공증까지 받았겠어요? 당신들이 어머니를 설득한 거 아니에요? 빈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던 친척들과 조문객 몇 명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어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빈소로 들어와 형제들을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여기가 어딘데 조용히.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10년을 모셨는데 10년을. 그런데 한 푼도 안 준다고요? 민호의 아내 미영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습니다. 형수님, 그럼 저희는 뭐예요?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보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여자의 목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았고 민호는 형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벌어진 이 광경을 액자 속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유언장 내용만 맴돌았죠.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어머니의 주치의였던 신경과 의사 최연우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진료실 문을 두드리자 50대 중반의 최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수 씨, 어머님 일로 많이 힘드시죠? 위로 말씀드립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장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어머니가 3개월 전쯤에 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신 적 있나요? 최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로 진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7월 중순경에 오셔서 MMSE 검사를 받으셨어요. 어머님이 직접 요청하셨죠.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원장은 당시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검사 점수가 28점이 나왔습니다. 24점 이상이면 정상 범위거든요. 어머님은 나이에 비해 인지 기능이 아주 또렷하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뜻이었죠. 병원을 나온 민수는 곧장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베테랑 변호사 김태수는 유언장 사본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공증까지 받으셨으니 법적 효력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민수 씨께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요. 변호사는 법정 상속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전체 재산의 최소 4분의 1은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죠. 그날 저녁 동생 민호는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통장들과 서류들을 꺼내는데 낡은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파일을 펼치자 2015년 5월 20일자 계좌이체 확인증이 나왔습니다. 수취인은 박민수, 금액은 무려 5억 원이었죠. 민호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8년 전 형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어머니가 형에게 큰 돈을 보냈다는 소문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몰랐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죠. 그는 곧바로 아내 미영을 불러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것 봐. 형님이 어머니한테 5억이나 받았어. 미영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한테 아파트를 주신 거였네. 형님은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민호는 휴대폰을 들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민수가 받았어요. 형님, 저 민호예요. 지금 어머니 집 정리하다가 2015년 통장 기록을 봤는데요.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형님이 그때 어머니한테 5억을 받으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건 빌린 거야. 사업 정리하느라 급한 돈이었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 한 푼도 안 갚으셨잖아요. 그게 빌린 겁니까? 받은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민호야, 그때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너도 알잖아. 나도 갚고 싶었어.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은 그 돈으로 빚 갚고 애들 대학 등록금 내고 다 해결하셨잖아요. 저희는 그동안 뭐였어요? 통화는 격하게 이어졌고 결국 민호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딸 박지은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32세의 지은은 회사원으로 일하며 부모님을 자주 챙기는 효녀였습니다. 아빠, 큰아버지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 돈 받아놓고 이제 와서 유산까지 달라고? 민호는 딸의 격앙된 목소리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민수의 집에서는 큰아들 박상훈이 아버지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38세의 상훈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할머니 모신 건 뭐가 돼요? 민수는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집안의 자녀들까지 갈등에 휘말리기 시작했어요. 사촌들끼리 만들어 놓았던 SNS 단체 채팅방에는 날카로운 메시지들이 오갔습니다. 상우는 할머니를 누가 10년 동안 모셨는데 라고 썼고, 지은은 큰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받은 돈부터 계산하자고 받아쳤죠. 평화롭던 가족 채팅방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의 큰 누나 박경희가 두 동생을 중재하려고 나섰어요. 68세의 경희는 평생 가족의 평화를 지켜온 큰언니였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민호를 각각 만나 설득했지만 두 사람 모두 완고했어요. 누나, 이건 누나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 권리는 찾아야 해요. 민수의 단호한 말에 경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 엄마가 이걸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니? 하지만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나, 형님이 먼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어머니 유언을 왜 무시하려고 해요? 경희는 두 동생 사이에서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형제간의 꼴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죠. 2023년 12월 추운 겨울 아침, 민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우뚝 선 법원 건물이 유난히 위압적으로 느껴졌죠. 민수는 변호사 김태수와 함께 법원 안으로 들어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소장에는 30억 상당의 아파트에 대한 법정 상속분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의 손은 서류에 서명하는 내내 떨렸습니다. 동생을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같은 시각 민호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 부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읽으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형님이 정말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네요. 민호의 변호사는 60대 여성 변호사 이정민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소송 전문가로 이름난 사람이었죠. 민호 씨, 우리도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뜻을 지켜야죠. 2024년 1월 중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냉기가 감돌았고 방청석에는 양가의 가족들이 각자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민수와 민호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변호사 뒤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 안이 숙연해졌죠. 민수 측 변호사 김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10년 동안 망인을 극진히 모시며 효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유 원장은 원고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요양보호사 급여 명세서가 차례로 법정에 제시되었습니다. 10년치 서류를 모두 합치면
두툼한 파일 3권이 넘었죠. 원고는 망인의 병원 진료에 120회 이상 동행했고 말년 3년간은 24시간 간병을 책임졌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한밤중에 응급실로 달려가던 날들, 치매 증세로 헤매시는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밤들이요. 이어서 민호 측 변호사 이정민이 반론에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역시 10년간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송금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에 달하죠. 이 변호사는 민호의 통장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2013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송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미 특별 수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5억 원 송금 기록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수의 아내 선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의 딸 지은은 팔짱을 끼고 큰아버지를 노려보았죠. 원고는 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상환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재판장이 민수를 향해 질문했습니다. 원고, 이 5억 원에 대해 변제 계획이 있었습니까?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재판장님. 사업이 안정되면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첫 공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를 지시했어요. 특히 5억 원이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감정인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두 형제가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동생을 보자 발걸음을 멈췄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린 채 지나갔죠. 그 순간 선희와 미영이 서로를 향해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양가의 자녀들이 각자 부모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둘째 아들 박상민은 35세의 중견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일 도울게요. 자료 정리하고 증거 찾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다, 상민아.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하지만 상민은 이미 결심한 듯 고개를 저었죠. 그날부터 상민은 회사에 장기 휴직계를 내고 아버지의 소송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호의 사정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지방에서 운영하던 작은 공장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죠. 소송 비용으로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고 민호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미영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송 중인 부동산은 담보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판결이 나온 후에 다시 방문해 주세요. 미영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소송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고 그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죠. 2024년 설 명절이 다가왔지만 두 집안은 명절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집에 모여 어머니를 모시고 차례를 지냈을 텐데 올해는 각자 따로 지냈어요. 민수는 집에서 간소하게 차례상을 차리고 어머니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형님과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두 형제는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같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죠. 2월이 되자
재판부는 양측의 화해 권고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도 민호도 화해 제안을 거부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법정 공방은 계속되었고 형제간의 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다가와도 두 형제는 여전히 법정에서만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두 아들은 이제 완전한 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시도로 2024년 8월의 무더운 여름날 소송은 9개월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호는 지방 공장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다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나이든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나 이순자 이모야. 내 어머니 친구. 민호는 깜짝 놀라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이순자는 85세의 고령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죠. 이모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민호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뭘 하나 맡기셨어. 때가 되면 너희들한테 전해주라고.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서울로 올라가 이순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이순자는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USB에는 아들들에게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너희 어머니가 유언장 쓰고 난 직후에 나를 찾아오셨어. 이걸 주시면서 형제들이 다투면 그때 전해주라고 하셨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아내 미영과 함께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USB를 꽂자 하나의 음성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파일명은 사랑하는 내 아들들에게였죠. 민호는 마우스를 클릭했고 스피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민호와 미영은 동시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녹음 파일은 30분이 넘었고 어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 말을 녹음하는 건 너희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서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어머니는 민수에게 준 돈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민수야, 내가 2015년에 사업 실패했을 때 엄마가 5억을 줬지. 너무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니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죠. 그리고 2018년에 상훈이가 미국 유학 간다고 할 때 엄마가 3천만 원 보탰던 거 기억하니? 민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형의 큰아들이 유학을 갔다는 건 알았지만 어머니가 돈을 댔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준 게 너무 많았어. 그런데 민호한테는 아무것도 못 줬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민호야, 넌 지방에서 공장 운영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매달 엄마한테 100만 원씩 보내주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했잖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미안했어. 큰아들만 챙기고 작은아들은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아파트는 민호 내가 가져야 한다고. 그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했단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죠. 민수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한테 이미 많이 줬으니까 이제는 동생 차례라고 생각한 거야. 녹음 속에서 어머니가 코를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아들 다 엄마의 소중한 자식이야.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마라. 엄마 평생 소원이 너희 둘이 우애 있게 사는 거였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거의 흐느끼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영도 눈물을 닦으며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죠.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당연히 내야죠. 이게 어머님의 진심이잖아요. 우리 권리예요. 하지만 민호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공판 때 법정에서 보았던 형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수척하게 야윈 얼굴, 떨리던 목소리, 고개를 숙인 채 나가던 뒷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고민 끝에 민호는 변호사 이정민에게 USB를 전달했어요. 이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망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2024년 8월 말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는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했어요. 법정안이 술렁였고 민수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USB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 스피커로 재생을 요청했죠. 재판장이 허가하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민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30분간의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선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수의 자녀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5억 3천만 원. 자신이 받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었죠. 녹음이 끝나자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에게 말했어요. 재판장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는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복도 화장실에서 민수는 세면대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불공평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을요. 법정으로 돌아온 민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지만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마라. 엄마 평생 소원이 너희 둘이 우애 있게 사는 거였어.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와 민호의 시선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형을 보며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된 다음 날 민수의 집안은 냉랭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수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큰아들 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상훈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할머니가 형님 유학비까지 대주신 거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민수는 아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훈아, 그건... 상훈은 아버지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불공평했던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였어요. 둘째 아들 상민도 형 뒤에 서서 실망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상민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이제 와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 저는 뭘 위해 회사를 관뒀을까요? 민수는 아들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아내 선희도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그녀는 10년간 시부모를 모시며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만 생각했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준 것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남편을 옹호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배신감이 밀려왔죠. 당신 저한테도 제대로 말 안 한 거예요? 5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민수는 아내에게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어머니가 나타나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식욕도 떨어져서 밥을 거의 먹지 못했죠. 한 달 사이에 체중이 10kg 이상 빠졌습니다. 9월 초 선희는 남편을 정신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는 민수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민수는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민호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형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형이 자신을 학교 폭력배들로부터 지켜줬던 일, 아버지 장례 때 형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들이 아른거렸습니다. 민호는 소주잔을 비우며 혼잣말을 했죠. 형님,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아내 미영은 술 취한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당당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상황이 괴로웠어요. 어느 날 밤 미영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소송 취하하는 게 어때요? 민호는 아내를 빤히 바라봤어요. 지금 와서 취하하면 뭐가 달라져요? 형님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미영은 남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4년 10월 5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감정인은 2015년에 5억 원 송금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상환 기록도 없으며 변제 계획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5억 원의 특별 수익을 주었다고 인정합니다. 재판장의 선고에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진 거죠. 원고의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며 특별 수익을 고려했을 때 약 7억 5천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어요. 민호가 민수에게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공장은 적자 상태였고 저축한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아파트를 파는 것뿐이었죠. 법정을 나서며 민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을 팔아야 한다니 너무나 허무했어요. 변호사 이정민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호 씨, 항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민수의 큰 누나 박경희가 두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68세의 경희는 지난 1년간 두 동생의 싸움을 지켜보며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녀는 민수와 민호를 각각 만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해라. 엄마가 이걸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민수는 누나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누나, 저도 이게 아닌데 싶어요. 근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경희는 민호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민호야, 형이 많이 힘들어한다.
돈보다 형제가 소중하지 않겠니? 민호도 눈물을 보였죠. 누나,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희는 두 동생 사이에서 속만 태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월 말 민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흉부 X-레이 검사를 마치고 일주일 후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수 씨 검사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대학병원을 찾아가 CT 촬영과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영상을 보여주며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른쪽 폐에 3cm 크기의 종양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만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는 민수와 선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3기로 진행된 상태예요. 선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림프절로 전이가 된 상태라 수술이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민수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5년 생존율이 30% 미만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2년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민수와 선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선희는 남편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당신, 어떡해요? 우리 어떡해요? 민수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소송 같은 거 할 게 아니었어. 그날 밤 민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유산 때문에 동생과 싸우고 법정에서 다투고 가족들까지 갈라놓은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죠. 30억, 7억, 그 어떤 돈도 지금 자신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니던 귀여운 동생, 아버지 장례 때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울던 동생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민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4년 11월 초 민수는 서울대병원 암센터에 입원했습니다. 항암치료 1차 스케줄이 잡혔고 의료진은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치료보다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봤죠. 아내 선희가 과일을 깎아 가져왔지만 민수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여보, 조금이라도 드셔야 체력이 생겨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 소송 취하할 거야. 선희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민수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호한테 아파트 다 주고 소송도 그만둘 거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선희는 과도를 내려놓고 남편 옆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려 했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이 담겨 있었죠.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을 싸웠어. 그런데 남은 게 뭐야? 동생과는 남이 됐고 애들은 실망하고 나는 병들었어.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다음날 민수는 변호사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는 민수의 결정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 씨, 신중하게 생각하셨습니까? 7억이 넘는 돈인데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소송을 전면 취하하고 동생에게 아파트 전부를 양보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민수의 자녀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상훈과 둘째 상민, 그리고 딸 민지까지 세 남매가 모두 모였죠. 민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어요. 아빠가 작은아버지한테 소송 취하하기로 했다. 상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건강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할머니 뜻도 그랬고 아빠가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상민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막내딸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빠, 꼭 나으셔야 해요. 우리한테는 아빠가 제일 소중해요. 민수는 자식들을 하나씩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편지지를 꺼내 동생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로 시작하는 편지는 쉽게 써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편지지를 구겨버리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죠. 마침내 완성된 편지에는 민수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호는 공장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형의 연락처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화면을 껐죠.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형수 선이었습니다. 민호는 의아해하며 박스를 열었는데 안에는 소송 취하서와 형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야, 형이다.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편지에는 형의 병 소식과 함께 그동안의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형이 잘못했어. 어머니 뜻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욕심을 부렸어. 용서해다오. 민호는 편지를 읽다가 중간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폐암 3기라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는 내가 가져라. 그게 어머니 뜻이었고 형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제발 형을 용서하고 남은 시간 동안 예전처럼 형제로 지내자.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내 미영을 불렀어요. 여보, 형님이 폐암 3기래요. 미영은 편지를 읽고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뭘 한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죄책감에 무너졌죠. 민호는 즉시 병원 전화번호를 알아내 형의 병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받았어요. 박민수 환자분은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오후에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민호는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요. 미영도 동의했어요. 우리 지금 당장 가요. 형님한테 사과해야 해요. 민호는 공장 문을 잠그고 서울행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어린 시절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형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일, 아버지한테 혼날 때마다 자신을 감싸주던 일, 대학 입학할 때
용돈을 몰래 쥐어주던 형의 따뜻한 손길이 생생했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안내 데스크에서 형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암센터 7층 701호실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병실 문 앞에 섰지만 쉽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가 떨어지기를 여러 번 반복했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형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항암제 투여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상태였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수도 동생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민호야. 민호는 형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동생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니야, 민호야. 잘못한 건 형이야. 두 형제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60년 동안 함께한 형제의 정이 2년간의 갈등을 녹이고 있었죠. 병실 문이 열리며 선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민호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왔구나. 민호는 형수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선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예전처럼 지내요. 세 사람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호는 형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형님, 치료비는 제가 다 댈게요. 형님, 꼭 나으셔야 해요. 민수는 동생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형이 동생 있어서 행복해. 그날 오후 양가의 자녀들도 모두 병원으로 모였어요. 사촌들은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금방 예전의 친밀함을 되찾았습니다. 병실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민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돈보다 재산보다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요. 2024년 12월 민수는 첫 번째 항암 치료 주기를 마쳤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지만 가족들의 응원 덕분에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특히 동생 민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서울로 올라와 형을 돌봤습니다. 민호는 형의 병실을 청소하고 식사를 챙기고 밤에는 보호자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죠. 어느 날 저녁 두 형제는 병실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어렸을 때 형님이 저 많이 돌봐주셨죠? 민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넌 형만 졸졸 따라다녔잖아. 학교 갈 때도 놀러 갈 때도. 민호는 형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형님이 자전거 뒤에 태워주셨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추억을 하나씩 꺼내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중학교 때 형이 자신을 괴롭히던 선배들을 혼내준 일, 대학 입학 선물로 용돈을 쥐어준 일, 결혼식 때 축사를 읽으며 울던 형의 모습까지요. 민수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형이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형이 이미 많이 받았는데도 욕심을 부렸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님. 저도 법적 권리만 따지면서 형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돈 때문에 싸우지 말자.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민호는 형을 꼭 끌어안았어요. 형님, 저희가 형님 치료비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겨내세요. 민수는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두 형제는 법원에 함께 갔어요. 민수는 정식으로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호는 형의 팔을 부축했죠. 형님, 천천히 가세요. 민수는 동생에게 기대며 걸었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보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걷고 있었어요. 법원 앞 계단에서 두 형제의 아내들도 만났습니다. 선희와 미영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먼저 선희가 손을 내밀었어요. 미영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각박하게 굴었죠. 미영은 선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형수님. 저도 죄송해요.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두 여자는 그렇게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양가 가족들이 모두 민수의 병실로 모였어요. 큰아들 상훈, 둘째 상민, 막내딸 민지, 그리고 민호의 딸 지은까지 사촌 남매들이 다 함께 했습니다. 누나 박경희도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왔죠. 좁은 병실은 가족들로 북적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경희는 두 동생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 둘이 이렇게 화해해서 누나가 정말 행복하다.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민수는 누나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 그동안 속 많이 썩이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민호도 누나에게 사과했습니다. 누나 말씀 진작 들을 걸 그랬어요. 경희는 두 동생을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상우는 사촌 지은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그동안 SNS에서 너한테 심한 말 많이 해서 미안해.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도 미안했어요. 저도 오빠한테 너무했죠. 사촌 남매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금방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상민은 휴대폰을 꺼내 단체 채팅방을 다시 만들었어요. 다들 나가버린 채팅방 대신 새로 만들었어. 이제 다시 자주 연락하자. 젊은이들은 웃으며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메시지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 파이팅.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같은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민호의 아내 미영이 큰 봉투를 꺼내 선희에게 건넸어요. 형수님, 이거 형님 치료비로 쓰세요. 선희는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이게 무슨 이렇게 큰 돈을. 미영은 손을 내저었어요. 형님 치료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도울 거예요. 선희는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기대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동생 가족과 자신의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죠.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가 힘이 난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상훈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를 응원해요. 꼭 이겨내실 거예요.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민호도 형 옆에 앉아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남은 시간 아끼지 말고 함께 보내요. 어렸을 때처럼요. 민수는 동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좋아. 형이 퇴원하면 우리 여행이나 가자. 어디 바닷가라도.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형님. 부산 앞바다 가요. 거기서 회 먹으면서 소주 한 잔해요. 가족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민수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저 별들 중 하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요. 민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수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았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응원이 민수에게 살아갈 힘을 준 거죠. 12월 말 민수는 1차 항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호는 형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에서 두 형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님,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우리 둘이 이 노래 부르면서 춤췄던 거.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버지가 시끄럽다고 혼내셨지.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동생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민호는 기꺼이 형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선희가 따뜻한 차를 내왔고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렇게 두 가족은 조금씩 예전의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민호가 형에게 제안했어요. 형님, 이번 설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어머니 제사 지내요. 민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어머니가 그걸 제일 바라셨을 거야. 2025년 설날 두 가족은 민호의 집에 모여 어머니의 제사를 함께 지냈어요. 제사상을 차리며 민수는 어머니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형제가 우애 있게 사는 게 어머니 소원이었죠. 민호도 형 옆에 서서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이제 잘 지낼 거예요. 제사를 마친 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웃고 떠들었고 어른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으며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30억, 7억, 그런 돈보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이 시간이 훨씬 더 값진 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옛날 사진을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죠. 사진 속에서 민수와 민호는 어머니 양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민호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도 행복해요, 형님.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는 동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형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어머니의 3주기가 다가왔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고 단풍이 곱게 물든 계절이었어요. 민호의 강남 아파트 거실에는 두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함께 차리며 사람들은 옛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수는 한결 건강해진 모습으로 동생과 함께 제사 준비를 했어요. 2년간의 항암 치료 끝에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고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던 기적 같은 회복이었죠. 형님, 이 과일은 어디에 놓을까요? 민호가 물었고 민수는 제사상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조유리 씨 순서대로 놓으면 돼.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 두 형제는 자연스럽게 협력하며 제사상을 완성해 갔어요. 2년 전 법정에서 원수처럼 노려보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선희와 미영이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미영 씨, 이 전 정말 맛있게 부치네요. 선희가 칭찬하자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작년 제사 때 가르쳐 주신 거 기억나세요? 두 여자는 며느리와 시누이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두 형제는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30억에 팔린 아파트 대금을 정확히 반으로 나눠 각자 15억씩 가졌습니다. 민호는 먼저 형의 치료비로 3억을 보태주었고 민수는 고맙게 받았죠. 민수 부부는 경기도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층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민수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상추와 토마토를 돌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이 있었죠. 많은 돈보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요. 민호 부부는 지방 공장을 정리하고 서울 근처 수원으로 이사했어요. 형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민호는 작은 제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어요. 주말마다 형의 집을 찾아가거나 형을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사상 준비가 끝나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큰 누나 박경희와 그녀의 가족, 민수의 세 자녀와 손주들, 민호의 딸 지은과 그녀의 약혼자까지 총 2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모두가 차례로 절을 올렸죠. 민수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저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절을 마치고 민호도 어머니께 인사했어요. 어머니, 걱정 끝내셔도 돼요. 형님이랑 저, 이제 정말 가까워졌어요. 제사를 지낸 후 음복을 하며 사람들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상우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부장이 되었고 상민은 새로운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막내딸 민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민호의 딸 지은도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경희는 두 동생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너희 둘 보니까 누나가 정말 기쁘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 같아. 민수는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가 없었으면 우리 화해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죠. 식사를 마치고 어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옛날 사진들을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스캔해둔 옛날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어린 민수와 민호가 어머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리 참 행복했었지? 민수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민호는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지금도 행복해요. 우리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민수는 동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미소는 어린 시절처럼 순수했어요. 저녁이 되자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가고 두 형제만 남았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야경을 바라보며 소주 한 잔을 기울였어요. 형님, 기억나세요? 제가 형님한테 부산 바다 가자고 했던 거.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직 못 갔잖아. 다음 달에 가자. 우리 둘이서. 민호는 기뻐하며 형의 잔에 소주를 따랐어요.
좋아요, 형님. 거기서 회 먹고 소주 마시면서 하루 묵고 와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아래 두 형제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민수는 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호야, 형이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 민호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형님?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싸우면서 잃어버린 시간들 말이야. 그게 너무 아까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시간에 형님이랑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었는데. 민수는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남은 시간 아끼지 말고 함께 보내자. 우리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잖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저도 형님이랑 많은 시간 함께하고 싶어요. 두 형제는 그렇게 손을 맞잡고 한참을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두 아들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으며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양평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 나가 텃밭을 돌보는데 아내 선희가 차를 가져왔어요. 어제 제사 잘 지냈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응, 다들 모여서 좋았어. 어머니도 기뻐하셨을 거야. 선희는 남편 옆에 앉아 함께 마당을 바라봤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고추도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행복하지. 건강하고 가족들이랑 사이좋고 이렇게 평화로운데. 선희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요즘 많이 반성해요. 그때 제가 너무 각박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모두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부부는 그렇게 마당에 앉아 평화로운 아침 시간을 보냈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고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죠. 일기장을 펼치고 오늘의 생각을 적어 내려갔어요. 오늘은 어머니 3주기 제사였다. 민호와 함께 제사를 지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민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나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달았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펜을 들어 글을 이어갔어요. 30억, 7억, 그런 숫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민호와 함께 웃으며 소주 한 잔 나누는 이 순간이 훨씬 더 값진 것이다. 민수는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였다는 것을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기를 덮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보며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같은 시각 수원의 민호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년 전 아버지 칠순 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민수와 민호는 어머니 양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호는 사진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참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소중한 걸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어요. 앞으로 매일 이 사진을 보며 그때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요. 2026년 가을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두 형제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형이 동생 집을 찾아가고
때로는 동생이 형의 전원주택에 놀러 왔습니다. 산책을 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메워갔죠. 어느 날 민호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후회되는 거 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라기보다는 교훈을 얻었지.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두 형제는 그렇게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을 두 사람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별이 뜨는 저녁, 민수는 집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사이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실 거라고 믿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민수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계속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으로요. 그렇게 형제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죠.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갈등이 아니라 화해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채워진 삶을요.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